다음은 연구개발비 공통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어 설명을 여기에 넣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연구개발기관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용어를 서로 잘못 이해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해당 슬라이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직접비와 간접비를 의미하고요. 세목은 직접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세목은 연구활동비 내에 있는 회의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런 거를 세세목이라고 하고요. 세세목을 변경하실 때는 따로 절차가 필요 없으십니다. 연구개발 기관 자체적으로 문서를 구비하시면 되고요. 세목은 확보성으로 해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간접비 증액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비, 간접비 구분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직접비, 간접비 구분을 잘못하시면 불인정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비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당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고요. 간접비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지만 개별 과제, 연구 과제 기준으로는 산출이 불가능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수금을 보시면 회수금은 이제 저희가 정산을 하고 나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현금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비율을 고려하셔서 반납하시는 거고, 현물의 경우에는 현재 전액 다 반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지금 현재 변경이 되어 있고 공통운영요령에는 현물의 경우 부족분을 전액 다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현금 연구개발비가 2억이고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은 1억이고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이 5천만 원, 실제 현물 부담액은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현재 운영 요령에서는 어,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비교해서 그 부족한 현물 부담액 3천만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혁신법에서는 그 현금 사용 인정 비율을 고려하게 돼서 그거보다 부족한 금액만큼 반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법에서는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 5천만 원에서 적정한 현금 사용 비율을 고려하면 2,5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부족한 부담액 500만 원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혁신법과 운영 요령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어, 공통운영 요령 같은 경우 혁신법이 개정되는 거를 쫓아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공통운영 요령이 개정될 때 이 부분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공통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사항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실 때 공통적으로 다 따르셔야 되는 사항인데요. 어, 먼저 당연히 증명 자료를 갖추셔야 되고 연구개발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 검수를 하셔야 합니다. 또 자체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여기 혁신법 매뉴얼을 보시면 대학 같은 경우에 교비 회계에 적용되는 회의비 식비 기준이 1일씩 2만 원인데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1인 1식 3만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규정을 두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리기업으로 마찬가지고 내부 규정으로 어, 일비가 하루에 3만 원인데 뭐 개발 과제에 쓸 때는 1일 5만 원이다. 이렇게 이중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은 당연히 연구개발 기간 내에 연구비는 사용하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최종 평가를 위한 인쇄비, 회의비, 결과물 운송비 등 평가 관련 비용과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등은 연구비 사용 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표는 불인정이 많이 나오는 사항인데요. 보시면 이 입고나 이행 완료가
그 연구개발비는 연구 단계 내에 지출이 되었는데 입고나 이행 완료가 해당 단계 연구개발 기간 이후에 된 케이스는 불인정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재료를 구입하는데 돈은 연구개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출하셨는데 물건이 연구개발 기간 끝나고 이후에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없고 이거는 당연한 불인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공통계상 불가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급 가능한 관세나 부가세는 환급 여부를 불문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액에 포함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주류 등 유용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경비가 불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부 과제의 경우 통상적 유용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된 비용도 불인정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포차라던가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경비는 다 불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법인 내 사업장 간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및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현금 거래는 불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이 예외사항은 다그 비영리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번에 보시면 대학이 기관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이 경우에 대학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시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회의장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에 사용하는 비용은 이해상 수용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 시설이 있어서 여기 사용을 한다던가 또 자체 시험 분석 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시험 분석을 하고 자체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내부로 흡수하여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영 기관 내 중앙 창고를 두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어,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창고를 두어서 여기서 구매를 하고 비용을 대체하는 경우에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의미하는데요. 연구개발 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 불인정된다.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는데 지금 혁신법 매뉴얼에 나온 걸 보시면 어, 두 기관이 출자 관계에 있거나 두 기관의 대표자 또는 최대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 관계자에 있는 경우 등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하고 밑에 이렇게 예시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어, 전문기관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항목별로 사용 기준 및 불인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크게 내부, 외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근접 지원 인력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 외부의 구분은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고요. 산업부 과제의 경우 외부 인건비를 여기 보시다시피 타 비영리기관 소속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를 외부 연구자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라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100% 확보되는 대학의 대학 교수나 국공립연구소의 소속 공무원에게는 외부 인건비를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근접 지원 인력비인데요. 이거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아닌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나 전문 연구소 소속 인원에게 지급할 수 있고요. 출연형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이나
전문 연구소 소속에게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인건비 산정 기준인데요. 어, 급여 총액에다가 인건비 계상률을 고려하여서 그걸 한도로 해서 집행하신 인건비랑 비교를 해서 회계법인에서는 인건비 불인정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먼저 보시면 급여는 근로기준법 및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으로서 사대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급여 총액에 사대보험의 기간 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계상을 할 수가 있고요. 대학에서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교원의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기준 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그런 급여가 없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르고 실습 연구자의 경우에는 대학생은 월 150만 원 이내, 석사, 박사 대학생은 학생 인건비 기준 금액 이상으로 해당 기업이 산정해서 외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계산 기준인데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지 않아도 원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소속 인원이나 대학 교수,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은 과제를 하지 않아도 소속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기 때문에 현물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영리기관은 몇 가지 경우에 이 열거한 경우에 한해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가 있는데요.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 연구자 인건비나 창업 초기 중소기업 소속 기존 인력의 인건비, 또 전문 연구 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자의 인건비,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기존 인력이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자,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7조 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그리고 박사후 연구자 등에 대한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건비 계상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계상률은 저희가 연봉을 100으로 봤을 때 얼마를 그 연구개발비에서 지급받는지 그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월 급여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해당 과제에서 400만 원을 지원을 받는다 했을 때 그분의 인건비 계상률은 80%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 기관이랑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는 인건비 계상률을 연 단위로 관리를 하시면 되고 그 외 기관은 인건비 계상률을 월 단위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산업부 공통운영요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리한 건데요. 혁신법에서는 인건비 계상률을 0%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산업기술 공통운영요령에서는 최소 인건비 계상률 10%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급여 총액이 증가하거나 급여 총액 증가 등 그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10%를 못 지키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또 연구개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 계상 없이 인건비 계상률만 산정하여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산 기준에 대한 건데요. 지금 혁신법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운영 요령에서는 영리기관으로 개정이 되어서 대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이 계상하고요. 또 이에 더해서 신규 인- 참여 인- 신규 참여 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혜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채용한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를 1,000만 원 계상했다고 하면 이에 비례해서 기존 참여자의 인건비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밑에
횟수 기준을 보시면,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인건비 사용액을 초과하는 그, 기존, 신규 인력의 인건비를 만약에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중간에 신규 인력이 퇴사를 해서 9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하셨다고 하면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900만 원까지밖에 집행을 하실 수가 없고 추가로 집행하시는 분은 집행한 부분은 불인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것도 혁신법이랑 운영요령이랑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혁신법에서는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에 연구,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어, 자계자 이체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업부 규정에서는 3주라는 그런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지급 급여일이 25일이라고 했을 때 혁신법 규정에서는 25일 이전에 회사가 자계자 이체로 인건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운영 요령에서는 3주라는 기간을 두어서 3주 내에 인건비 지급을 완료하고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증빙 서류인데요. 기본적으로 참여연구자 현황표,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또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현황을 저희가 정산 때 요청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보시면 저희가 내부 외부 인건비 구분이나 참여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불인정 기준은 인건비 계상률 10%를 지키지 않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저희가 또 불인정이 나는 부분이 저희는 정산을 할 때 인건비 계상률을 시스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기관에서 내부적으로는 어, 인건비 계상률을 변경을 하셨는데 시스템상에 반영하지 않으시고 집행을 하시는 경우에 나중에 이렇게 불인정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중간에 인건비 계상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잊지 마시고 시스템상으로도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인건비의 경우에는 원소속 기관 인건비 지급 부서로 지급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그 외부 인건비 그 개인에게 지급하셨다고 하면 지급 부서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생인건비는 넘어가고요.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는 연구시설 구입, 설치, 임차, 운영, 유지비에 해당하고요.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시설 장비비는 아까 승인사항 협약의 변경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듯이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시설을 구입하려는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구입하려는 경우, 이런 경우 다 승인을 받으셔야 하고요. 어, 현물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유 임차 사용 대체하고 있는 장비에 한해서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부 보유 연구시설 장비 공간이나 외부 연구 공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기관의 승인을 받으셔야 개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연구시설 장비비 불인정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 연구시설 장비비를 구입하실 때는 단계 종료일 2개월 전에 구입 설치 임차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2개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예외사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2개월 전에 구입 설치 임차가 되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는
구입 후 발생한 잔액은 연구시설 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연구활동비나 이렇게 돌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물의 경우에는 구입한 지 5년 이내 한 해 구입가의 20% 내로 산정이 가능하고 내용 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무기기나 장비의 시설 유지 보수비는 현금으로 계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혁신법과 운영 요령의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혁신법에서는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제우스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아이튜브에 장비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6월에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이 개정이 되어서 3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의 장비는 기존의 중앙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현재는 전문기관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기존에는 조달청 나라 장터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했는데 현재는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를 하고 공개 입찰을 통한 구매를 하면 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불인정 기준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빙 서류인데요. 기본적으로 거래 명세서, 구매 의뢰서, 검수 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구매 의뢰서를 제출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매 의뢰서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소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뭔가 그 구매 의뢰서라고 따로 작성을 안 해주시더라도 내부 문서에 왜 이 장비를 구입하는지 이런 거를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연구재료비입니다. 연구재료비는 시약재료비, 그리고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 시작품을 매주 용역을 줘서 구입을 한다고 하셨을 때, 그거는 연구활동비가 아니라 연구재료비로 계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재료비는, 어, 연구개발과제 단계 종료일 전까지 구매 검수가 완료돼야 되는데요. 단계 종료일에 임박해서 대량으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불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혁신법에는 없는데 운영 요령에만 있는 사항인데요. 어, 영리기업의 같은 경우에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 연도 연구개발 기관의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할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이를 명시하셔야 합니다. 네, 이건 증빙 서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연구활동비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이렇게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를 보시면 여기서 이거는 선행기술 조사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는 간접비로 계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특허 출원비를 직접비로 계상하신 경우에는 불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 현물 포함해서 40% 범위 내에서 계상이 가능하고 초과 시에는 소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활용비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해당하지 않고요. 월 또는 연 단위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구입을 하셔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시설 장비비와 똑같이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최소 단위 소명 시 계약 기간이 과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계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제 종료일까지 6개월이 남아 있는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1년짜리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 최소 단위가 1년이다. 1년으로밖에 구매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를 소명을 하시면 연구개발 기간이 6개월, 비록 6개월이 남았지만 1년짜리를 구입하셔도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연구인력 지원비는 교육훈련 비용, 그다음에 학회 세미나 참가 비용, 야근 식대 같은 는 연구인력 지원비로 집행하셔야 되는데요.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아닌 자에게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신학회비나 연구와 관련되지 않는 학회, 그리고 환급관인 교육비는 불인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회의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외부 기관 참석자가 꼭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라 하더라도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인정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이렇게 한식 뷔페 같은 경우에 뭔가 장부를 달아놓고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업체를 조회해보면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식 뷔페나 이런 데 대량으로 장부를 달아놓고 사용하시면서 어, 이제 그거에 맞게 인원을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저희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피하시기를 네,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는 사전 결제를 받은 경우에 한해 회의비가 계상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출장비인데요. 출장비도 참여 연구자와 연구 근접 지원 인력만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予備규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체 기준이 없다 하시면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이 가능하지만 여기 보시면 운임은 대중교통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는 주유비 같은 경우에 너무 과도하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똑같이 별도로 규정을 정해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학회 같은 데서 식사를 제공한다 하시면은 반드시 식사를 제공받는 부분은 출장비 식비에서 해당 금액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근무지에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즉, 1박 2일로 이렇게 1박 당일 출장이 아니라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숙박이 있는 경우에는 숙박, 교통, 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하나의 영수증을, 셋 중에 하나는 영수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구실 운영비인데요. 연구실 운영비는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임차 비용,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용 기기는 범용성 PC나 프린트, 복사기 등을 의미하고,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MS 오피스나 백신 프로그램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그 영리기관은 이런 사무용 기기나 사무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같은 거를 구입하실 때 반드시 연구실 운영비 활용 계획을 작성을 하셔야지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는 필요 수량만 구매하시면 뭐 별도 제한은 없고요. 이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예를 들어 뭐 실험실 세제나 탕비실 다과 같은 건데 이 비용은 영리기관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실 운영비는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건 제가 아이리스 조문 해석을 가져온 건데 보시면 그 연구실 냉난방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그 비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여기서 연구개발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고 연구자 개인 연구실에서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연구 개발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그 해당 과제 가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 즉 그 과제 자체가 과제 자체를 수행하는데 그 연구실에 그런 일정한 온도 유지를 필요하는 과제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 연구실이 아닌 곳에 그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질의를 하신 건데요. 밑에 답변을 보시면 그 연구 개발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라 함은 해당 과제 가업 내용과 직접 연구실의 일정한 온도 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 의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어, 청결한 냉난방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간접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교수님 개인 연구실이나 이런데 뭐 에어컨에 놓거나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없고요. 과제 자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랩실에 그 실험실의 온도 습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만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도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연구시설 시설 냉난발 기기를 네,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활용비인데요. 전문가 활용비는 비영리 기관에 한해서 최소 단위 부서가 다른 기관 내 그리고 같이 과제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 간 집행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비영리 기관 그 개발 기관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과제를 하는데 다른 과 교수님에게는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른 랩실이나 다른 과 교수님에게는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주관기관인데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그 비영리 공동기관이 있다면 그 비영리 공동기관에도 참여 연구자와 부서가 다르다면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리기관은 전부 다 전문가 활용비가 개발 기관 내 그리고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간 네, 모두 전문가 활용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그 시험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영리기관이나 비영리기관이 같이 과제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에게 어, 시험 분석료를 지급하고 그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 공동 연구기관이 자체 그런 시험 분석 센터가 있고 거기서 인정하는 그 공인된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해 준다 하면 같이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그 기관에 시험 분석비를 지급을 하고 연구비를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비는 네, 연구개발 계획서에 반드시 승인을 받으셔야 하고요. 이 외주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혁신법에는 없는 사항이고 운영 요령에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다가 3천만 원 이상의 외주 용역이 있으신 경우에는 네,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부서 단위가 다르면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급이 가능한데요.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에는 이 지급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법에서는 연구활동비 같은 경우에 회수 기준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운영 요령에서는 이렇게
불인정 사항이 열거되어 있고요. 이 사항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어, 과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수 기준에 대해서는 잘 읽어보시고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인정 기준은 네, 앞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연구수당이랑 간접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수당은 연구 책임자 및 연구자의 장려금 및 성격이기 때문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나 연구 지원 인력에게는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기여도 평가를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일부 기관에 참여하거나 중도 퇴직한 분들도 우선 평가 대상에는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 시 산정한 수정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산업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거는 연구수당 지급 시기인데요. 연차별로 연구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연자 마지막 인건비를 지급한 뒤에 기여도 평가를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 과제의 경우에는 중간 평가나 그 단계 평가가 끝난 다음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그 연구수당이 감액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꼭 회계법인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재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회계법인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크게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성과 활용 지원비는 많이 사용하시는 게 특허 출원 등록비는 간접비의 성과 활용 지원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인력 지원비 같은 경우에 비영리 기관의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연구 개발 능률 성과급, 그리고 영리 기관의 연구 지원 전문가 인건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영리기관의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는 과제당 한 명씩 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는 연구지원 전문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네, 간접비로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채용한 분은 급여 총액의 100%까지 그리고 기존 인력의 경우 인건비의 50%까지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 혁신법에는 없지만 공통 운영 요령에는 있는 사항이고,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7번인데요. 그 산업부 기준에서는 그 연구수당,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거는 뭐 연구수당을 이 1,000만 원일 때 한 개인에게 70%, 그러니까 700만 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또 산업부에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개인별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A라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700만 원 집행했다고 하면 700만 원의 70%인 그 490만 원을 초과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동일하게 연구수당을 자계자 이체로 일괄 흡수하셨다면 3주 이내에 개인별 지급을 완료하고 증빙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그 비율, 비율을 계산하셔서 불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수정 인건비에 수정 인건비를 협약 시 연구개발 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사용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인건비를 1,000만 원을 잡고 연구수당을 200만 원을 잡았다고 하면, 인건비를 다 사용하지 못해서 인건비를 900만 원만 사용했다 하시면 연구수당도 180만 원까지밖에 사용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정인건비는 실제 사용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하신 인건비를 기준으로 연구수당을 계상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으로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은 연구지원 인력이나 연구지원 전문가에게는 네, 지급을 하실 수가 없고요.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를 이상 초과한 경우는 불인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구수당을 100%다 사용하시려면 직접비를 80% 이상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접비 불인정 사항인데요. 영리기관은 간접비를 일괄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 흡수한 경우에는 불인정이 되고 또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 이하이고 간접비 사용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을 초과한 경우 이거는 엔드 규정인데요. 그래서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 이하이고 간접비 사용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간접비가 불인정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